수학만 잘한다고 해서 정치만 잘한다고 해서 철학만 잘한다고 해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세금 문제인데요. 존폐 기로에 놓인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 이야기 세 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금융투자소득세 이미 이제 정치권에서 상당히 이제 논의가 진행돼 있고 또 뭐 이제 이거를 정쟁으로 또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정부와 이제 윤석열 정부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이제 폐지를 좀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상황, 민주당이 요청을 한 상태고 다수당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책 디베이트까지 하고 고민이 깊습니다.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쨌든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되는 문제니까 오늘 지금 의총을 열어서 지도부에 일임을 하겠다. 뭐 이런 상황까지 이어진 상황이에요. 뭐 어떤 결론이 날지는 우리는 모르겠고 어쨌든 여기에서 조금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쟁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짚어보는 방향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는 방향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세 분이 이제 나오셨는데 일단 주 논점은 두 분이서 많이 이제 좀 싸움 아니면 이제 디베이트 논쟁이 될 것 같으니까 이게 청취자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서 먼저 입장을 밝히고 그 다음에 논쟁을 듣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문성 교수님은 이 금투세에 대한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금투세에 대해서는 저는 뭐 폐지가 제일 바람직하고 예. 안 되면 연기라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폐지 혹은 유예, 예, 유예. 이쪽으로 지금 주장을 하실 거고 우리 이상복 교수님은 그러면 반대쪽이시니까 네. 예. 보완 후 시행. 예. 보완 후 시행. 어쨌든 시행 쪽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는데 그러니까 예정대로 하자는 얘기죠. 내년 예정대로. 1월 1일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하자. 알겠습니다. 요런 부분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시동 평론가도 입장이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저도 사실은 입장이 있거든요. 네. 입장이 있는데 저는 이제 진행자니까 제가 뭐 네. 말하는 건 좀 그렇고 예. 그럼 뭐 일단 유예로 하겠습니다. 유예 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뭐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시기 바라고 일단 금융투자소득세 많이 얘기는 들었어요. 우리가 이거 아시는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박시동 평론가님이 먼저 이게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이름에 힌트가 다 들어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일단은 근데 금융과 투자 사이에 상품이라는 게 괄호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세요. 금융상품 투자소득세. 그럼 금융상품이 뭘까? 기존에는 뭐 주식, 펀드, 채권 이걸 각각이 세금 체계가 다 달랐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다 금융상품이라면 하나로 모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상품에 투자했을 때 그래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때는 이제 양도차익에 관해서 소득을 내자. 이게 이제 사실은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주식, 펀드, 파생 가리지 않고요. 모든 예. 상품에 대해서 수익이 나면은 세금을 내는데 그 대신 공제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수익이 5천만 원 이상 벌어졌을 때 때 그 5천만 원 이상의 수익 구간에 관해서 약 20% 정도의 세금을 낸다. 요게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다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이제 처음 도입된 게 2020년 6월달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죠. 그때 여야 합의로 냈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도 어쨌든 민주당하고 합의해가지고 그 지금의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거 다 합의했었거든요. 근데 입장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2022년 6월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을 유예하겠다.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한 차례 이제 2년이 유예가 된 건데 내년에 1월 1일에 또 이제 시행을 하려니까 아예 폐지하자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뭐 정치적인 맥락들은 또 있지만은 그러니까 유예 폐지를 하자라는 입장이 왜 그런지 일단 간략하게 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2020년에 일단 도입은 됐는데 세금 관련한 거는 사실은 도입하자마자 바로 시행하면은 조금 입법의 불비라든지 제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봐 입법하자마자 시행을 일단 한번 유예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번 유예는 된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2년 전에는 코로나 이후에 사실 증시도 많이 안 좋고 경제도 안 좋아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경제 상황이 좀 나아질 때까지 좀 미루자라고 한 번 유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총 어떻게 보면 2번 유예가 된 거고요. 그래서 내버려 두면 사실은 내년 1월 1일에 정식으로 이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어떤 많은 분들은
아직 시행이 안 되나 봐. 이제 이 도입을 논의하나 봐.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그건 아니고요. 가만히 있으면 이제 시행입니다. 다만 지금 이제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이제 현실적으로 뭐 주식시장도 안 좋고 또 이제 연초에 대통령께서 코리아 주식의 밸류업을 얘기하면서 이게 금투세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등 네. 정치권 일각에서 그럼 주식 밸류업에는 금투세가 장애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이제 촉발되다 보니 논의가 이제 지금까지 쭉 흘러와서 이제 찬반 기로에서 이제 거의 뭐 전 국민적 토론이 발생할 정도까지 상황이 이제 온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다들 적금 통장도 있고 무슨 통장도 있을 텐데 거기 보면은 다 과세하거든요. 이게 이제 금융 상품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이미 이자는 다 세금 매겨서 떼고 있는데 왜 주식만 이렇게 세금 안 떼는지 우리 오문성 교수님이 왜 주식은 세금을 안 떼 왔는지 그게 이상해요, 사실은. 이전에 왜 안 뗐습니까? 시승은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위험 자산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이제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게 아주 일반화되긴 했는데 예전에는 보험하는 사람, 보험 가입하는 사람, 예. 주식 투자하는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이제 진짜 심지어는 정말 저 사람은 망해먹을 사람이다 할 정도로 좀 이게 타부시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산업자금이라고 하는 게 모이는 게 일반적이 아니었고 주식 투자라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 때는 이거 왜 안 했겠는가. 위험한 자산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위험한 자산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실은 금융투자소득세 같은 그런 세금을 거두려고 생각은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위험한 자산이라는 게 10명이 투자에 나서면 한 9명은 주식에서 손실 나고 1명 정도가 겨우 먹는 이런 어떤 요즘 말하는 내피셜로 그렇게 느낀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세금을 거둬봤자 실은 세수를 잘 거둘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다 보니까 증권거래소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거래소라고 하는 게 만든 게 거래세. 예. 거래세죠. 그러니까 증권거래소를 만든 게 증권거래소는 파는 사람 팔 때마다 계속 거둔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은 세수 예측이 쉽고 어느 정도 이제 확실하게 들어오는 건데 예. 이 지금 현재 우리 금융투자소득세 같은 이런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실제로 이 소득이 생길 수도 있지만 손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을 보게 되면 세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막연한 예. 그런 위험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자본시장을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실제는 가세를 안 해왔던 거죠. 예. 지금까지는.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자본시장이 이제 뭐 규모도 커지고 예. 또 이제 뭐 예측 가능성도 좀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또 세금이 있는 곳에는 아니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내야 된다라 매겨야 된다라는 어떤 원칙론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지금 매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될 게 다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공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공매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보면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논쟁이 많지만 공매도 말씀하시는 거죠. 공매도. 예.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게 빌려서 그 하고 나중에 사서 갚잖아요. 갚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도 실제로 우리가 포카를 치면 하이가 오디로 치는 게 있고 하이로를 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문 용어가 나와서 잠깐만. 죄송합니다. 근데 하여튼 어쨌거나 뭐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오디만 치는 게 아니라 로우도 칠 수 있는 게 금융시장인데 예. 실제로 이 로우를 못 치게 하면은 실제로 금융시장의 다양성 자체가 배제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해외 투자자들이 기관들이 만약에 공매도를 아예 없애버리면 이 시장은 정말은 이피션시가 떨어지는 시장이다. 예.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도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은 우리가 뭐 구색을 맞춘다는 측면에서 도입하는 건 좋지만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자본시장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약간 좀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해드리면은요. 예를 들어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거는 당연한 얘기인데요. 예를 들면 집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이제 세 개로 쉽게 말하면 아니 세금이 예를 들면 처음 살 때 취득세 내죠. 예. 가지고 있을 때 보유세 개념으로 재산세나 종부세를 내죠. 예. 팔았을 때 양도세 냅니다. 그런데 집은 이제 워낙에 이제 덩치가 큰 자산이고 사실 평생 살아야 되는 의식주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도세를 한꺼번에 많이 물리게 되면 중서민들이 재산 증식하는 루트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양도세는 예를 들어서 뭐 보유를 10년 했다라든지 실거주를 많이 했다. 그것 때문에 값이 올랐다. 그 사이에 그러면 세금을 좀 빼주자. 예. 그렇게 해서 양도세 관련해서 비과세 공제 부분을 많이 늘려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정도의 의식주의 중요한 재산 물론 의식 중요한 거지 중요한 부분이지만 재산 증식 루트를 국가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고려했다면 예. 누구나 다 집을 가지고 재산 증식하면 좋은데 집값은 너무 비싸요. 엔트리가 너무 피가 비싼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 집을 당장에 못 사는 청년이나 그 이외의 계층들은 집 대신에 다른 재산 증식할 게 뭐가 있나. 금융상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관련해서는
입구에 거래세는 두되 주식 관련해서 재산 증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부가 올라갈 때까지는 양도세를 물지 않겠다는 사회 정책적 배려가 그동안 있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주식시장이 너무 커졌고 그 정도 배려의 어떤 그 기대를 가지고 한쪽으로 너무 비과세를 많이 남겨두기에는 여러 가지 금융상이 달라졌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과세를 해도 되겠다라는 정책적 변화가 그동안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예, 이런 배경들을 설명해 주셨고 이상복 교수님한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금융투자소득세, 금융상품에다가 과세를 하는 거는 우리나라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나라 주요 선진국들도 많이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주요 선진국 대부분 합니다. 그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예. 그 자본소득, 즉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소득을 포괄화 단위로하자. 그래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제도가 그 단일화됩니다. 예. 그러니까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스웨덴, 일본 등등 2008년 9월 이후에 그게 시행됐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현행 우리나라 제도에 있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동시에 예.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데 10년 걸립니다. 예,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 게 아니고 후진적인 비정상적인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자. 즉 비정상의 정상화. 예. 이게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투자실명제. 예전에 금융실명제를 했는데 그거는 예금실명제였어요. 예. 그러니까 차명으로 예금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뇌물 방지하는 게 목적이었죠. 1993년 김영삼 대통령 때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불시에 시행되거든요. 다 반대했기 때문에. 예. 그런데 반면에 그게 예금실명제인 반면에 금융투자소득세는 투자실명제다. 차명 거래하지 말라 그거죠. 일종의. 그렇게 되게 되면은 작전 세력이나 그 지배주주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 또 뭐 부정거래 행위자들, 슈퍼개미들, 그다음에 사모펀드 관련자들 이런 사람들이 차명 거래를 통한 주식 거래할 수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투자실명제로 금융실명제의 완성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금융투자소득은 이런 겁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습니까? 예. 자영업자 등 사업자는 사업소득세. 그러면 투자자는 투자소득세를 내야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자본시장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에 확대시키면은 금융시장의 투명성, 건전성 확보로 금융 질서를 선진화하는 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 예, 어쨌든 이상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 뭐 신작 같죠. 예. 이제 하는 나라도 있고 안 하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렇죠.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금융 선진국들은 하고 있는 제도다. 근데 한국은 또 한국적 특수성이 있으니 반대하시는 분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거래세 말씀하셨어요. 네. 교수님이 이제 후진적이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거예요. 지금 정부의 입장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을 하고 거래세를 낮추고 아예 완전히 그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이 되면은 거래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방향성은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네. 0.3 정도였던 이제 이게 뭐 약간 세율이 세율 코스닥 코스피 조금씩 다르긴 네, 하지만 네. 어쨌든 0.3이었던 걸 한 0.18 정도로 네, 지금 네. 이미 낮췄어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0.18. 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은 금융투자소득세가 만약에 이건 가정법인데 내년에 1월 1일에 시행이 되면은 이거는 거래세는 없어지는 거고 만약에 시행이 안 되고 거래세는 내년에 0.15%로 걷고요. 예. 단계적으로 없어지는 거죠. 단계적으로 없어지는 올해 거고 0.18, 내년 0.15 예. 그다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를 지금 민주당이 폐지로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은 원래대로 0.3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못 돌아가죠. 못 돌아갑니까? 못 돌아가죠. 왜 못 돌아가죠? 아니 이미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를 갖다가 어떻게 소급해 갖고 다시 돌립니까? 바꾸를? 근데 그거는 대전제가 이건 못 돌립니다. 대전제는 어쨌든 금융투자 소득세를 없애는 거고 이게 착실하게 어쨌든 정부의 주요 세수원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세원이죠. 근데 이거를 많이 깎아주고 했던 거는 지금 게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올해만 29조 6천억 원, 작년에 56조 원 펑크 나서 지금 사상 초유의 지금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원상복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한번 2년 유예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대주주 요건을 갖다가 완화하는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한 10억에서 50억까지를 동의해 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와서 또 민주당이 폐지 내지 위한다는 거는 무책임한 거죠.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이 예. 2019년에 증권거래세법 폐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근데 지금 원내대표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좀 잠깐 이상한 게 올해 초에 대통령께서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국민의힘이 전부 다 폐지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예. 예전에 합의를 했는데.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처음에 대표 발의했던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님 아니되옵니다. 이러셔야 돼요. 본인이 금융경제 전문가 아닙니까? 근데 아무 얘기도 없어요. 또 하나는 한동훈 대표가 폐지하자고 해도 자주 만나는 매일 만나는 예. 원내대표니까 아니되옵니다. 이러셔야 되죠. 왜? 세스포크 날 거 아닙니까? 엊그저께 기사를 보니까 작년에 50조 아까 진행자 말씀하신 대로 올해 1, 2, 3분기 30조입니다. 예. 벌써 80조고 86조고 또 하나는 개인이나 기업이나 정부는 돈을 벌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개인도 벌고 기업도 벌지 않습니까? 정부는 세금으로 버는 거예요. 근데 이 정부는 특이한 게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금 마이너스 통장 150조 중에 86조를 갖다 썼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세금 내야 돼. 세금 줘야 돼요. 근데 부자 감사라고 해갖고 전부 다 세금 깎이기에 들어가면은 국가 어떻게 운영합니까? 예. 걱정이죠. 알겠습니다. 무책임한 처사합니다. 어쨌든 지금 거래세는 조금 사실상 불가역적으로 이미 인하 추세로 그렇죠. 갔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하신 것 같고.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예.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이 예, 있는데 오은성 교수님 궁금해요. 제가 잠깐 먼저 그러니까 의견 말씀해 주는데 제가 궁금한 게 예. 만약에 그럼 폐지를 하면은 그 거래세는 원상회 복을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지금. 아, 예, 알겠습니다. 궁금합니다. 그래서 예. 제가 실은 이제 금투세를 도입하면 전 본격적으로 도입하면 증권거래세 폐지해줘야 되고 예. 만약에 도입을 안 하게 되면 환원시켜야 됩니다. 아, 원상 회복해야 돼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환원시켜야 되고 환원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우리가 국민들도 크게 저항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금투세를 도입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낮춰왔거든요. 아니면 2024년에 세금 어떻게 해요?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 그래서 오 교수님. 이 요거는 지금 현재로서 아직까지 만드는 거는요. 내년 1월 1일 이후에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급 적용은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일단 법리적으로 가능하고 저는 그래서 그게 조금 생각이 다르고요. 또 하나가 조금 다른 게 이제 금융실명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금융실명제라고 하는 것은 은행만 하는 게 아니라 증권도 금융기관이거든요. 그 증권에서 우리가 구자 틀 때도 본래 실명제가 적용이 되고 당연히 네. 그래서 이 금융실명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에 주식의 명의를 많이 차명을 쓰잖아요. 그럼 우리가 상증세법의 명의신탁 증여제라고 굉장히 큰 철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겁을 내가지고 실제로는 이 주식 같은 경우도 명의신탁을 하기가 차명을 쓰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일단 뭐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고. 예. 그리고 또 저한테 뭘 여쭤봤죠? 그럼 제가 마무리 좀. 예. 거래세 일단, 예, 거래세 일단 뭐 박신홍 평론가님 의견 좀 한번 들어보고요. 예. 아까도 제가 집이랑 비유를 했습니다만 처음에 거래가 일어날 때 집은 취득세를 내고 예. 보유할 때 보유세 내고 팔았을 때 양도세 낸다고 했잖아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주식도 거래가 있을 때 거래세를 냈고요. 보유할 때 정확히 보유세는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보유하는 과정에 생기는 걸 우리 배당소득세라고 해볼게요. 배당이 나오니까. 예. 그다음에 팔았을 때 양도세. 이게 세 개가 다 있는 게 정상이었어요. 예. 근데 우리는 양도세가 없었잖아요. 정책적 이유로 어쨌거나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식 관련해서 세금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비정상적으로 거래세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거래세가 너무 높았다. 그리고 거래세는 또 손실이 날 때도 무조건 거래세를 내야 되는 것 때문에 불만들이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참에 양도소득세 개념인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그동안 높아서 문제였던 비정상적으로 높아서 문제였던 거래세는 낮추고 없어서 문제였던 금투세는 도입하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당초 패키지로 도입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패키지를 전제로 하고 거래세는 그동안 4년 정도 계속 낮아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래세로 낮아진 세수를 보충해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금투세 도입을 하려다 보니까 금투세 도입이 지금 현재 불이익에 걸린 상황이죠. 그럼 만약 금투세 도입이 안 되면 국가적 세수로 보면은요. 거래세도 어떤 세수도 안 거치고 금투세로 예정했던 세수도 안 들어오니까 양쪽으로 손실이 나다 보니까 세수 결손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면이 생기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금투세가 예정대로 도입이 안 되면 세수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 낮아졌던 거래세를 다시 올리면 어떻겠느냐라는 앵커님 말씀하신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게 돼요. 거래세가 그럼 예전처럼 높았던 게 정상이냐? 아까 우리 이 교수님 말씀처럼 뭐 비가역적이냐 아니냐는 둘째 치고라도 그 정도 높았던 거래세가 정상이냐라는 게 또 한번 다시 한번 이제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혀 0.3%가 맞습니다. 근데 거래세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실이 났을 때도 물게 된다는 게 단점이지만 사실은 금융시장을 특히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요 엔트리피 진입 장벽은 낮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거래는 활발하게 일어나는 게 좋긴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게 지금 한국 주식시장을 살려야 되는 입장에서 다시 도입하기에는 입장하는 허들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설사 금투세가 도입이 안 되더라도 다시 거래세를 올리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잠깐만 추가 설명할게요. 제가 저도 말씀드렸는데 예. 저는 이제 이 증권거래세가 절대적으로 높다 낮다에 대한 문제는 다시 검토해야 되겠죠. 그 문제가 제가 한호한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해서 낮춰왔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도입을 안 하면 이걸 좀 환원시켜야 된다는 얘기는 절대적으로 그 금액 그대로 가자는 얘기는 아니고 옛날처럼 무조건 0.3으로 그렇죠. 가자는 얘기는 무조건 아니다. 가자는 얘기는 아니고 예. 일단 다시 검토하더라도 이걸 좀 높여야 된다는 얘기고요. 저는 또 실은 법리적으로 볼 때 현재 시기가 지금 적용해서 내년에 적용하는 것은 소급 적용은 아니에요. 부진정 소급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말해서 부진정 소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급으로 안 보거든요. 그래서 1월 1일 이후에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그 가세하는 시점, 그 시기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현재로서는 현재 우리가 우리가 지금 정기총회나 우리가 이제 우리 국회에서 결정해서 그걸 소급 적용하는 사항까지는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그대로 가자는 건 아니고 예. 거기에 대한 검토는 좀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런 쟁점들이 있다. 이것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좀 하나만 더 여쭤보고 뭐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이제 지금 현재 법은 국내 주식이나 펀드와 관련해서는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을 하면 이제 거기부터 과세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기재부가 추산을 했으니까 1,400만 명 중에 14만 명 정도 된다. 0.1% 정도 이제 과세 대상이 된다라는 거라서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별 문제가 없다. 이거는 부자에 대한 과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이나 이제 이거 폐지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들이 어쨌든 세금을 내게 되면은 해외 주식이나 다른 금융 상품 투자처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국내 주식이 폭락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좀 맞섰고 민주당에서 정책 디베이트 할 때도 요거 가지고 의원들끼리 또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입장이 좀 어떠신지 궁금한데 이거는 이상복 교수님부터 먼저. 네, 제가 금융시장 전문가니까 제가 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400만 투자 인구 중에 14만 정도 1%가 1% 0.1% 어쨌든요. 아 제가 헷갈렸는데요. 1%죠. 1% 0.1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별로 문제가 없고요. 예. 1%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1%를 위한 폐지라고 저는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부터 말씀드리고 큰 손이 이탈할 것이다. 큰 손이 이탈해서 주가 하락을 가져올 것이다. 그건 공포 마케팅입니다. 제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증권시장 1호 변호사로서 예. 증권거래소에 6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증권금융을 27년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렇죠. 큰손 이탈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금투세 문제가 아니라 금투세랑 상관없이요. 그렇죠. 큰손은 한국의 증권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의 증권시장의 수준이 형편없거든요. 사실 신흥국 시장 중에서도 꽤 좋은 시장이었는데 지난주에 이런 보도가 나와요. 각 신문에. 신흥국 중에 대만보다도 밀려갖고 4위로 밀립니다. 예. 예, 신흥국 4위, 1위에서 이렇게 밀렸고 그 영향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죠. 공매도 금지시키는 거. 예. 이거 충격이거든요. 대통령 한마디에 금지됐죠. 금투세 갖고
시장의 신뢰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작년 올해 주가가 횡보장을 가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 올라도 한국은 찔끔 오르고 미국이 빠지면 한국은 왕창 빠지고 그러니까 일본, 대만, 다른 나라 시장이 상승을 해도 한국은 못 따라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 경제 상황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거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국 시장은 먹을 게 없어요. 일반 투자자들이 저도 개미 투자자인데 미국장으로 가는 이유는 딱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금보다 미국도 세금을 많이 냅니다. 예. 세금보다 기대 수익이 크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 빌 게이츠나 옛날에 뭐 누굽니까 그 스티브 잡스, 예, 지금의 뭐 젠슨 왕 예. 등등 다 믿을 수 있다는 얘기죠. 기업의 지배주주 겸 CEO를 믿을 수 있다. 믿는 경영을 한다. 한국의 두산 밥캣 지난번에 합병한다고 하다가 지금 포기했죠. 카카오 전부 다 쪼개 있습니다. 물적 분할을 했죠. 예. LG화학 물적 분할을 해서 LG엔솔을 만들었죠. 예. 지배주주들 대주주들이 있죠. 신뢰할 수가 없어요. 쪼개기 상장. 소액주주도 지배주주하고 똑같은 주주인데 예. 소액주주에 대한 대우가 형편없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다. 세 번째 한국 기업들은요. 이병철 회장님, 정주영 회장님,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의장 예. 이외에 그 이후에 파괴적 혁신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3가지가 맞물려 가기 때문에 예. 한국장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밖으로 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금융투자 소득세랑 상관없이 국내 증시에 좀 후진적인 것들이나 여저 이제 대주주 중심으로 이게 편성돼 있는 어떤 유리한 이런 시장 어떤 법칙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이탈하고 있다. 예. 그렇죠. 또 하나 아까 주가랑 말씀하셨는데 예. 이미 금투세 관련해 그 투자 심리는 있죠. 시장에 반영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하락이라는 거는 상승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연준의 금리 인상 뭐이나 일본의 뭐 엔크리 트레이드 청산, 중동 위기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정학적 요인들, 그다음 내부 기업의 실적 등 이게 반영되는 것이지 이게 선반영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옥문성 교수님. 예, 저는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생각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상대적인 거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상대적이다. 예, 상대적인데 일단은 우리가 1,400만 명 중에 한 5천만 원 이상의 이제 이익이 나온 사람 한 1%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현재 거기에 대해서 겁을 내고 실은 좀 이제 다른 지금 현재 미국 시장도 굉장히 좋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옮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자금이 빠지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고 예. 저는 이제 우리 이상복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우리 시장이 굉장히 체력이 약해요. 그런데 체력이 약하다는 그것이 어찌 보면 금투세를 도입하기 더 힘든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시장이 체력이 강하면 금투세 같은 제도가 들어오더라도 그걸 흡수를 하면서 가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작전이라고 하는 말씀 들어보셨죠. 작전이 잘 통하는 이 자본시장이에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이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에서 지금 예전에 보면 우리 그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이 디커플링 된다고 그래서 예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나스닥하고 우리가 스탠다드 푸어스만 딱 보더라도 오늘 시장을 예측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반대로 막 갈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실제로는 이 금투세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도입해야 되는 세목이 아니고 실제로는 선진적인 어떤 제도가 정착이 되었을 때 하는데 제가 보면 그래요.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여기가 현재 지금 금투세가 없고요. 금투세가 없기 때문에 거래세가 있습니다. 같은 논리거든요. 이 같이 동전의 앞뒷면 같아요. 금투세가 없기 때문에 거래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도 보면 실은 우리가 영국이나 미국이나 독일 같은 그런 금투세 있는 나라들이 실제로는 대부분이 기축통화가 있는 데고 자본시장 자체가 우리보다 훨씬 더 체력이 강한 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제가 생각에는 우리나라 시장이라는 게 금투세가 들어오더라도 정말은 아무 문제가 없이 잘 굴러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저는 도입하거나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폐지 아니면 연기를 하자는 게 이 시장 자체의 체력이 어느 정도 강화되었을 때 이것이 하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그러면은 강화되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말씀 20년 뒤 아니 그러니까 지금 20년 동안 안 됐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기한에 대한 어디가 듀라고 하는 걸 보지 말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뭐 밸류업이 이런 것이 밸류업이 기업이 열심히 해서 밸류업 되는 거 아니거든요. 현재 제도가 정부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자본시장의 배리어들을 빼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들을 자꾸 이제 상시화시켜서 자본시장에 대해서 어찌 보면 선진화되었을 때 저는 들어오는 게 맞고 저는
항상 이 세수가 감소되거든요. 결국 나중에 예. 말씀드리겠지만 예. 세수가 감소되는 세목을 창설해서 어쩌겠다는 거냐.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새로운 세목을 만들었을 때 세수가 순증가해야 돼요. 예. 내가 볼 땐 순감소할 가능성이 거의 뭐 90몇 %입니다. 이거 보면. 그러니까 이제 거래세는 낮추고 거래세를 폐지해야 되니까 예, 폐지하고 낮추는 게 아니라 예. 폐지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2월 손실도 5년 공제하는 게 아니라 예. 리밋이 없이 공제해줘야 돼요. 예. 이 두 개를 같이 고려하면 손실 난다고 이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어떤 신문에 보니까 세금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더라고. 세금이 죄가 없다는 표현이 뭐냐면 명분만 있으면 도입해라. 세수가 감소되더라도. 근데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세금의 기본 기능을 모르는 거예요. 당장은 지금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상계하면은 네. 세금의 손실이 날 수 있지만은 이제 이걸 최초 도입했던 취지는 어쨌든 시간이 좀 더 지나가지고 거래도 활성화되고 우리나라 시장이 잘 되면은 더 이제 뭐 이제 세금을 내는 사람이 늘어날 테니까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런 이제 가정을 하고 지금 하는 건데 당장은 지금 뭐 손실이 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예측들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교수님께 이제 이상복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사모펀드 문제, 그러니까 보완 후 시행을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보완 중에 하나가 지금 사모펀드를 공제를 해주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을 좀 가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지금 사모펀드는 어떤 현재 그러니까 이 법이 시행되면은 어떻게 지금 이 법이 적용되고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현재 이렇죠. 그 문제를 잘못 판단하고 계신 분들의 주장은 예. 사모펀드에 대한 특혜다, 사모펀드에 대한 뭐 감세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공모펀드는 뭐 일반 투자자들이 가입하는 거고 예. 사모펀드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 그전에는 공모펀드든 사모펀드든 그 펀드 세제가 좀 문제가 많았거든요.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펀드 세제를 금투세를 금융투자호에 도입하면서 나름대로 정리를 했거든요. 예. 그 사모펀드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비과세 제로였는데 지금은 49.5%인가 그렇게 이제 과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죠. 예. 근데 저는 그거보다 이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고위공직자,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그 법원 검찰, 법원 검찰 쪽의 고위, 어쨌든 고위공직자들의 사모펀드 거래 내역을 공개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모펀드를 팔아버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흔적이 안 남죠. 그거 하지 말고 고위공직자들의 금융 투자 상품, 주식, 채권, 펀드 아시겠죠? 펀드, 예. 파생 상품 거래 내역을 일괄 신고하게끔 하자. 거래 내역 신고요? 네네 가능합니다. 그거는요. 금융당국에.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어쨌든 뭐 방법은 찾으면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선진국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떳떳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신고 응하실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사모펀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뭐 절세다, 아니 뭐 감세다, 특혜다. 그러니까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지금 금융투자 저는 전반 확대하자. 예. 펀드든 그러니까 사모펀드든 주식이든 채권이든 파생상품이든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일괄 신고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거래 이건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의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아니 그 보완책이죠. 보완책으로 그렇죠. 보완책으로. 예. 그러니까 보완책으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비과세를 중심으로 굴러가는데 예. 비과세를 과세로 전환하자. 그러니까 디테일한 건 살펴봐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보완책으로 보완된다면은 반대할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개인 투자자들 좋아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고위공직자들은 고급 정보, 미공개 고급 정보에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차단하자는 얘기입니다. 예, 요거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박시동 평론가님한테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을 했을 때 사모펀드의 이제 세율이 이제 낮아지거나 이제 없어지는 거 이 문제가 왜 쟁점인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예, 요게 사실은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좀 전문적인 부분인데요. 주식을 10,000원 주고 샀는데 20,000원이 됐다. 근데 양도 차익은 10,000원이네.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10,000원에 대해서 이게 이제 5천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20% 세금 내겠는 이건 너무 쉽잖아요. 예. 상품이 단일합니다. 근데 이제 펀드는 펀드라는 것은 하나의 투자의 방법, 툴이고요. 펀드 안에서 또 많은 거래가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지금 쉽게 설명드리면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펀드로부터 2번 정도
두 가지 다른 종류로 내가 이익을 찾아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1억을 넣어놨습니다. 1년이 지나서 펀드 매니저가 그걸 가지고 막 거래를 해서 이게 2억이 됐습니다. 그럼 1년이 지나고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쉽게 말하면 1년에 한 번씩 분배를 해요. 예. 이걸 이제 기준가라고 하는데 좀 어렵습니다만은 내가 처음에 투자했던 원본이었었던 첫째 날하고 좌수를 그러니까 기준가를 맞추고 좌수를 늘려버려요. 예.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만 10,000원을 투자해서 20,000원이 됐으면 1년이 지난 날 그 10,000원을 분배를 해서 줘버립니다. 투자자들에게. 요거를 분배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분배금 말고요. 나 이제 이 펀드 그만할래. 깨줘라고 해서 내 원금이건 수익금이건 다 찾아간다. 요거를 환매라고 하는 겁니다. 요 두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헷갈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분배할 때와 환매할 때 두 가지가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펀드가 내가 낸 펀드금을 주식에다 투자하는 펀드냐, 부동산이나 기타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냐. 뭐 채권에다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채권은 좀 빼고요. 채권은 아니고요. 예, 아무튼 이제 부동산, 뭐 특별자산 이렇게 나누는데 대체 투자. 요 두 가지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우의 수를 제가 짧게 설명해도 4개가 나오는 거죠. 예. 분배금, 환매금. 그다음에 쉽게 말씀드리면 주식형이냐, 부동산형이냐. 이 4가지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달라지는데 지금 가장 언론에서 또는 이제 투자자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게 요겁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의 경우에 예. 기존에는 이 분배금 관련해서는 달라지는 게 없어요. 예. 그런데 환매할 때 있잖아요. 예. 나 이제 이 펀드 그만할래 청산하고. 라고 예. 해서 돈을 깨고 나갈 때 있죠. 기존에는 금융 종합과세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모펀드들이 보통 큰 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는 몇 년을 운영하거든요. 보통 단기로 사고 팔 수가 없으니까 빌딩 예. 같은 거 사는 거니까요. 그러면 보통 환매할 때 그동안 쌓였던 이익이 몇백억이나 뭐 그 이상 쌓여 있는 펀드들이 많아요. 그럼 그동안은 그거를 환매할 때 부자들이 이제 종합소득세 구간으로 넘어가면 보통 49%의 고율 구간에 걸립니다. 보통. 그런데 펀드 환매도 금투세가 되면 이제 다른 금융투자 상품하고 똑같은 세율을 적용받아요. 예를 들어 20% 같은 경우죠. 예. 그러면요 49% 고율을 내던 환매금이 이제는 20%대의 반토막 정도에 해당하는 감세의 혜택을 받는다라고 해서 나는 5천만 원이든 6천만 원이든 어쨌거나 그 개미 투자 입장에서는 조금 돈 벌어도 나라가 세금 떼가는데 예. 몇십억, 몇백억씩 벌 수 있는 큰 부자들은 부동산이나 특별자산 펀드에 왕창 투자해놓고 환매금으로 나중에 펀드에서 이제 돈을 빼갈 때 예. 그동안 내던 세금의 반 정도가 주는 그러니까 오히려 부자들에게 감세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다. 나 이거 불만이다. 이게 사실은 요새 논의의 쟁점입니다. 뭐 이제 구멍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오문성 교수님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도 생각하십니까? 이거 지금 박시던 평론가님이 굉장히 설명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제일 잘하신 것 같은데 예. 이게 지금 얼마나 국민들을 이게 헷갈리게 하냐면 민주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부자 감세라고 그래요. 민주당은. 그런데 국민의힘은 금투세를 도입하면 부자 감세래요. 이게 대체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둘이 완전 다른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금투협회에서 뭐라 그러냐면 금투세를 도입하면 펀드런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들어보면 서로 상향이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설명할까 저도 연구를 많이 했는데 금투세를 도입하기 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배당이나 예. 그다음에 환매나 모두 똑같았어요. 그냥 다 배당 소득으로 가세요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 펀드에서 나오니까 지가 팔아서 나오든 뭐든 나오든 나오는 그 구멍을 똑같이 보는 거예요. 예, 예. 배당으로 봤어요. 배당으로 본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15.4로 분리과세하고 그 다음에 2천만 원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돼가지고 최고 세율이 49.5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금투세로 바뀌잖아요. 금투세로 바뀌면 배당은 똑같아요. 우리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 차익에 대해서는 금투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금투세로 가면 최고 세율이 27.5%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또 이게 또 헷갈린 게 어디서 생기냐면 그런데 이게 지금 펀드가 주식이 주로 돼 있는 게 있고 부동산 같은 게 들어 있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식이 돼 있는 것들은 지금까지 실제로 배당 소득 가세가 아니 그러니까 우리 매매 차익 가세 있잖아요. 그게 지금 가세가 안 됐어요. 상장법이 소액주주하고 균형에 맞춘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기는 비과세하고 있다가 27.5로 가는 거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9.5로 있다 27.5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그 우리 그 대표가 아 이거 지금 말이야 금투세 도입하면 부자 감세예요 하는 말은 요 지금
그 부동산 같은 펀드에 생기는 한매에 의해서 49.5였다가 27.5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일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있죠. 예. 그리고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펀드가 예를 들어서 650조가 총이라면 630조 정도가 주식이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비중으로만 보면 국민의힘 말이 많이 맞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예, 국민의힘 펀드가 아니라 비주식 펀드가 더 많다. 650분의 630, 650분의 620 정도의 수준으로 쪼개지면서 예. 비중으로 보면 국민의힘 말이 더 많이 맞죠. 왜 비중이 높잖아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펀드를 사모펀드 가진 사람들이 뭐냐면 최소 투자금이 3억이에요. 예. 그리고 49명밖에 못해요. 공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이거 짧게 정리하면요. 사모펀드 중에서 부동산이나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는 환매할 때 오히려 부자들에게 감세 혜택이 가는 건 맞습니다. 지금보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기존에 있던 주식형 펀드는 주식 관련해서는 그동안 비과세였잖아요. 우리가 금투세 없을 때는. 근데 이제 주식도 금투세 도입이 되면 거래 차익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요. 그러니까 일부 주식형 사모펀드는 또 불리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비중을 놓고 봤을 때 주식형 펀드가 적기 때문에 기사가 혼조되는 거예요. 주식형 펀드를 많이 하고 있는 사모펀드나 사모펀드 운용사 입장에서는 야 이러다가 고객들이 돈 뺀다. 왜냐하면 내년 시행되면은 이제 배당에다가도 세금이 물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펀드론이 나올 거다라는 게 일부 나오는 얘기고 아니야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특별자산 펀드에서는 부자 감세가 커. 그러니까 이건 이 제도는 부자 감세 때문이야. 부자 감세를 노린 거야. 이런 얘기가 혼재돼서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 한마디만 더 할게요. 짧게. 검토협회에서 이걸 말하면서 펀드론 생기면서 주식형 펀드란 말을 안 해요 또. 그 말을 안 하면서 펀드론이 생긴다는 말만 계속 한다. 그러니까 참 오도하는 거죠. 이 교수님은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이거를 이제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투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말씀하신데 지금 두 분이 또 설명해 주신 대로 이 부동산 펀드에 대해서는 세수가 또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를 좀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지. 그거는 뭐 이제 다시 보완할 때 설계를 할 필요가 있죠. 근데 이제 아까 오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조금 동의를 못하는 게 2019년 초부터 증권거래세 도입 개편 참 논의가 시작돼 갖고 금융투자소득세가 2020년 12월에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정부도 좋아 금투세 도입 좋아 금투협회도 수차례 좋아 의견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고 여당 야당도 다 합의해서 좋아 자본시장 선진화의 일환이야. 과세체계 선진화하는 거야. 그런 보도가 다 나왔고 회의록에 다 나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2024년 1월 달에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시면 블랙홀이에요. 그게. 작년에 공매도도 그랬지. 올해 금투세도 그랬지. 지난번에 대주주 기준 상향도 그랬지.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께 누가 추경호 의원 등 전문가가 있으면은 아니되옵니다. 이게 맞습니다. 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고 내부에 어떤 주식시장 전문가가 있는지 그분의 말만 듣는 것 같아. 이게 안타깝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지역적인 문제를 갖고 자꾸 얘기하면 안 되고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투자실명제 차명거래 억제하자. 예컨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판결문을 받으니요. 그 통정거래, 통정매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주식거래가 차명계좌가 한 150여 개가 동원됐거든요. 차명계좌. 그러니까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게 되면은 투자실명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차명거래, 통정거래 못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주식시장이 굉장히 투명해질 수 있다. 그렇죠. 자본시장법 일조의 목적인 투자자 보호를 가져와요. 투명성, 신뢰성, 효율성 담보로 투자자 보호를 가져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누가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한테 한동훈 대표한테 간언을 좀 하세요. 간언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상의 금융질서를 투명하게 건전하게 하는 거다. 금융 질서를 파괴하지 말라. 신문 기고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치적인 또 이슈로라서 사실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금투세가 왜 어렵냐면요. 일도 양단하지 딱 잘라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우리 앵커님 너무 중요한 질문 주셨는데 야 이게 금투세가 도입되면 그동안 큰 손들이 팔고 떠나면서 한국 시장이 출렁할 거 아니냐. 이 논리가 하나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 논리에 근저에 깔린 생각은 뭐냐면 금투세가 부자들한테 불리하다는 논리가 깔려 있죠. 그런데 방금 우리가 뭐 얘기했습니까? 사모펀드
부자들한테 유리한데 이거 감세 혜택이 더 커. 이상하죠. 하나는 부자들에게 불리하니까 안 된다는 거고 하나는 이거 부자들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어라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다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한쪽이 한쪽 논리만 가지고 극단적인 논리를 펼 때 반대편 근거도 있어요. 어렵네요. 저도 한마디만 드리면 이제 제가 이제 좀 정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론만 제가 짧게 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발언기 한 번씩 드릴게요. 참여연대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표에 의뢰한 22대 국정감사 이슈 조세 재정정책 국민 여론조사가 9월 28일부터 30일 전국 성인 1000명 대상으로 했는데 금투세 폐지 반대 비율이 44, 찬성이 36. 그래서 폐지 반대가 좀 더 높기는 하지만은 만만치 않게 둘이 비슷하다. 이게 지금 이 치열한 논쟁을 지금 반영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라는 거고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한 1분 30초 정도씩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고 싶은 말씀, 폐지 뭐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문성 교수님. 예, 자꾸 상호펀드 말하다 보니까 허위 빠지는데 예. 상호펀드란 논의는 제가 팩트 체크하는 차원에서 자세히 말씀드린 거고 이 상호펀드 때문에 도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중심에 있는 논의는 아니다.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금투세를 도입을 한다 그러면 이 증권거래세는 완전 폐지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다음에 매매 차손에 대한 공제도 5년만 해줄 게 아니라 최대한 다 빼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 하는 걸로 15년 빼주죠. 15년이고 리밋 없이 빼주는 나라도 많습니다. 예. 많고 그다음에 만약에 금투세를 폐지해 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그 증권거래세는 환원을 해줘야 되겠죠. 환원 해줘야 된다. 예, 꼭 0.3이 아니더라도 다시 뭐 그 수준으로 간다 그것까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줄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걸 전제로 해서 줄였기 때문에 환원하는 그 절차를 어느 정도 밟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지금은 유예나 폐지가 더 바람직하다라는. 저는 폐지가 더 좋고 왜냐하면 세수가 감소되는 이런 세목은 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정 안 된다면 일단 유예라도 해라. 우리 유예하다 보통 폐지 많이 되거든요. 폐지 혹은 유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이상복 교수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모펀드 관련해 갖고요. 비과세를 과세로 전환하는 거 진상 검토. 그다음에 고위공직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내역 일괄 신고. 그거 보완 후 즉시 시행하는 게 맞고요. 이미 오래전에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된 대로 시행하는 게 초심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일부 국민들 1%도 안 되는 투자자들이 반대한다면은 설득을 하셔야 되는 게 여야의 대표 또 정치인들의 책무입니다. 헌법기관이라고 늘상 말씀하시는데 헌법기관은 헌법상의 권한을 위임받아 갖고 있죠. 입법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입법을 진작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신뢰를 지키셔야죠. 좀 처신을 무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 증권시장 나아가서 금융시장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받습니다. 가볍게 말씀하지 마시고 가볍게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그래야지 위대한 대한민국의 정치가로 아마 거듭나실 겁니다. 일관성 있게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 신뢰성 확보입니다.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공매도도 폐지하거나 이것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MSCI 지수에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 오히려 어려워졌다. 금융은 신용이고요. 신용은 신뢰예요. 신뢰입니다. 신뢰성이라는 세 글자가 금융관련법의 요소요소에 나와요. 알겠습니다. 신뢰성, 건전성, 투명성이요. 알겠습니다. 자, 박신홍 평론가님도 짧게. 알겠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대원칙이 옳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건 처음부터 깔끔하게 입법이 됐으면 좋은데 보완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부 입장이 중요한데 정부가 그걸 빨리 수습하고 시행하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냈으면 좋았을 텐데 정책을 실행해야 되는 정부가 보완의 시간을 쓰지 않고 1년 내내 폐지에 힘을 썼어요. 그러다 보면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국세청이라든지 증권회사라든지 현실적으로 시스템이 아마 완비가 안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지금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렵게 됐다라는 게 저희 현실론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는 깔끔하게 유예 선언을 하고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보완점들을 다 수정하고 나서 논쟁을 없애고 국민의 법감정도 좀 완화시킨 다음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세 분의 얘기 들으니까 저도 좀 안다고 했는데 몰랐던 건 새롭게 알게 됐는데 내가 더 헷갈려졌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정치권이 어떻게 결정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만 더 할게 클럽. 오늘은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박시동 경제평론가 세 분과 함께 금투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